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혜국어 전선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국어 문제 쫙 검토해 보니까 요거 여러분 오늘 체감 난도 좀 있었습니다. 한자 문제도 그랬고요. 여러분 또 시간 안에 푸느라고 평소에 잘 하셨던 분들도 독해에서 이거 뭐지? 혹은 또 우리 비문학 그 독해뿐만 아니라 고전소설 이 홍계월전하고 장기전 우리 다 풀었었잖아. 근데 그 문제가 약간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여러분 약간 당황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는 국어는 체감 난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95점이 속출하는 이런 시험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90점? 소극적으로 90점, 85점? 요 정도 예상해 보면서 일단 내용 한번 빠르게 제가 이제 정식 해설 강의를 올리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촬영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 제 개인 지금 제 방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궁금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언어예절 문제였어요. 언어예절 제가 버리기는 되게 찜찜하고 한동안 안 나왔지만 우리 공시의 전통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것들은 챙겨두자 했는데 실제 호칭어, 지칭어라든지 아주 쉬운 거 위주로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이건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1번은 언어예절로 가장 적절한 게 뭐니? 라고 했죠. 자,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항상 우리가 뭐 100만 번도 더 나왔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바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는 안 돼요.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누이에게. 자, 시누이면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이잖아요.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한테 고모라고 하면 안 돼. 애들 고모는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이름이 수연이다. 그럼 수연이 고모 이건 가능하지만 자기 고모가 아닌데 고모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일 경우는 아가씨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누나일 경우는 형님 이런 식으로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X. 그 다음에 3번이요.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하정입니다. 요거는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 자, 제가 언어 예절 정리해드리면서 자기 아내를 남한테 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했었죠.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일컫는 말이고요. 자기 아내는 뭐 제 첩니다. 뭐 제 아내입니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집사람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쓰지 마세요라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집사람은 또 현재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 혹은 뭐 이전식으로 하면 집사람 요 정도가 이제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저도 X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서술 방식.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알려진 묘사 부분이잖아요, 실제. 근데 뭐 이게 메밀꽃 필 무렵인 것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다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딱 봐도 어때요? 어떤 밤에, 달밤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떤 장면을 보고 있잖아. 근데 보면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 부드러운 빛, 그 다음에 흘린다, 빛을 흘린다, 밤길, 고개를 넘어서 개울을 하나 건너고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이 산허리에 걸려 있다. 쥐 죽은 듯, 그죠? 죽은 듯이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뭐 이런 식으로 달을 상당히 처음부터 달 이야기를 했잖아. 보름 지난 달, 흡옷이 쏟아지고 있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콩포기와 잎새가 달에 푸르게 젖었다. 전부 어때요? 배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상당히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답은 당연히 묘사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이건 내용일치 문제잖아. 그지?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간이 제가 좀 이제 오늘은 빠른 해설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읽으면서 바로 보면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연출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요 내용은 밑에 여러분 선지 보시면 선지에서 몇 번입니까? 2번.
그죠? 저작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딱 맞죠? 그래서 여기 2번이 여기 바로 드러나니까 얘는 실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즉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다. 왜냐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 시각에선 이미 공연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이게 밝히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보호 가능한 요소인지 막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개인 아이디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선지 1번.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다. 네, 이 부분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여기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이미 있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만 빼기도 힘들다.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1번도 역시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쉬운 예로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요. 독보적인 창작 걸러내기도 어렵고요. 또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은 밑에 선지 3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진 않는다. 저작권 부여도 어렵다고 했고요. 이미 그 다음 후발 창작의 방해가 여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으면 마지막에 이제 4번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읽은 김에 더 보면 여기 자,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뭐냐? 개인 창작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지만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 4번 그대로 선지에 있죠. 저작권법의 목표, 창작자의 창작 장려, 그리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 원활. 맞죠? 그래서 이건 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 페놉티콘. 제가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책에도 들어있는 그 지문이죠. 자, 일단 보죠. 보면은, 자, 파놉티콘의 원형 평면 중심에 이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삥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 바로 파놉티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고쳐쓰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읽어 내려가면서 해당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올 때 그 문맥에서 바로 1, 2, 3, 4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놉티콘의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감시탑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이 밝아요. 그래서 교도관들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볼 수 없다. 자,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자,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 처벌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라고 했는데 자, 실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 공포감이 있다. 아니죠. 그 감시하고 처벌하는 이 교도관이 자리에 없을 때는 사실은 죄수들이 나 안 보고 있네? 나 좀 이때 자유롭게 나쁜 짓 해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교도관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안 보이는 게 이 페놉티콘이기 때문에 이 파놉티콘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죄수들은 항상 난 감시당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는 다 조심하게 된다는 문맥이잖아요. 따라서 뭐뭐일 때조차도 뭐뭐 한다니까 이때는 약간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아닐 때를 여기다 가져와야 되잖아. 따라서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조차도 죄수들은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있을 때 공포감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죠. 따라서 없을 때조차도 공포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면서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 밑에 1번 없을은 맞습니다. 없을 때로 고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 자, 권력자에 의한 독점이면 독점은 한 명, 그죠? 소수 혹은 한 명 내지 소수잖아요. 그러면 소수의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자, 과거 사회구조, 한 명의 왕 혹은 권력자가 나머지를 통치하는 시스템. 그럼 여러분이 여기는 다수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소수로 고치면 오히려 말이 안 맞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더 빠르게 읽어볼게요. 답 나왔으니까. 자, 근데 현대사회는 이제 반면 뭐야? 시놉티콘이라는 게 있어. 자, 시놉티콘은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인터넷의 동시성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권력자에 의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때. 자, 신변 노출이 되지 않는 건 오히려 동시성이 아니라 밑에 3번 익명성이 맞겠죠. 이름을 숨기다. 그죠? 익명성이 맞겠죠. 그래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익명성. 자, 또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자, 특정인이 수용하고 생산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요.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 활동이라고 해요. 네티즌은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잖아. 따라서 특정인이 아니라 네티즌의 활동을 지금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정보 수용이 아니라 밑에 4번. 누구나가 다 정보를 수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교류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죠. 자, 5번 문제는 김소월의 시. 자, 시 문제인데 김소월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김소월의 시, 이 산이라는 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뭘 얘기했죠? 다 분석할 필요 없다. 선지 1, 2, 3, 4번이 맞다 아니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간단하게 내용상 이건 맞다 아니다만 판단하시라고 했죠. 자, 일단 볼게요. 자, 기억부터 바로 밑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찾기인데 바로 선지 기억이 나오네요. 자,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산새도니까 이 도 우리 보조사 배웠잖아. 얘는 포함.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도 우는데 얘도 운다는 얘기예요. 맞죠?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자, 근데 여러분 운다라는 서술어 자체가 감정 표현입니다. 그죠? 자, 감정 표현을 담고 있는 서술어는 딱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걸 쓰지 않은 거라면 이건 다 화자의 감정과, 그죠? 화자의 정서와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산새도 나무 위에서 운다는 지금 산새가 노래하고 있는지 뭐 즐거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화자가 슬프니까 운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 화자와 동일시되는, 그죠?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1번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다. 바로 틀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거 찾기니까 일단 1번은 X입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더 읽어볼게요. 자,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자, 지금 산새가 왜 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운대요? 심해 산골, 어떤 산골에 영은 고개죠, 고개. 고개를 넘어가려고 운대요. 즉 멀리 가려고 운대요. 그 다음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자, 오늘도 하루길 7, 80리 길이었대요. 근데 밑에 보니까 선지 2번 니은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아직 모르겠어.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인지 아닌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어? 아까 위에 운다처럼 확실하면 화자와 동일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고 그냥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불귀. 자, 여러분 불귀는 한자가 딱 나와 있잖아. 돌아갈 귀자. 돌아가지 못한다. 그죠?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못함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문을 못 잊겠네. 자,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문 못 잊겠네. 요게 이제 화자가 자신을 노출시킨 거죠. 화자죠. 사나이 속이라. 즉 화자가 사나이인가 봐. 근데 잊을 수도 있겠지만 15년 정문이라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뭘 못 잊는 거야. 뭐 사람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삼수갑산에 불기, 삼수갑산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삼수갑산을 향한 정분인지 어쨌거나 화자는 지금 삼수갑산을 비롯하여 그와 관계된 것에 지금 그리움이 남아있고 정분이 너무 깊어서 못 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기불기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는 화자가 그 그리운 삼수갑산과 어떤 대상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밑에 디귿은 시적 화자의 이국지향, 다른 나라를 지향하는 의식이야? 전혀 아니죠. 불기불기는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거지 이국을 지향한다 전혀 아니겠죠. 따라서 3번도 답이 아닌 걸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일연하고 똑같네. 수미상관이네.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자, 그러면 자 위에서 운다. 지금 새가 우는 건 아까 감정이입 이미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가 아니라 뭐예요? 삼수갑산으로 갈 수 없는 산악이의 정분, 그 슬픔을 지금 새가 운다고 감정이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분노의 정사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X.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남은 답은 2번인데요. 실제 다 읽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바로 그냥 이건 이거예요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린 다 읽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답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다 읽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못 돌아가고 삼수갑산은 그립다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니은에 오늘도 하루길 7, 80리길 돌아서서 60리 정도는 가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오늘 가야 할 길, 그러면 결국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 뭔가 자기가 지향하는 곳, 삼수갑산을 찾아 가야 되는데 불귀, 돌아갈 수는 없고 어딘가 정처 없이 계속 그럼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못 돌아가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랑길이 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봤고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은 너무 유명한, 그죠? 바로 삼포 가는 길. 진짜 이건 몇 번 나왔냐? 우리 공시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자, 이 좋은 여자. 여러분 다 읽었을 테니까. 이 좋은 여자 이제 백화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보았다. 자, 영다리가 누구냐면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한 애가 영다리예요. 그리고 내 보기에 같은 여자, 좋은 여자 같은데 같이 가서 살아라. 이건 또 이제 나머지 영다리 말고 나머지 등장인물인 정씨가 한 말이죠. 밑에 이제 인물들이 다 나오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씨는 부추겨서 백화랑 같이 가라. 근데 영다리가 좋은 여자 같긴 한데 하면서 그냥 멍하니 방만 보고 뭐 가겠다 말겠다 말을 안 하네요. 자,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백화는 이 둘이 지금 어디를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모습에 좀 불안을 느꼈어요. 자,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아, 영다리가 능력이 있어야죠 라고 대꾸를 한 것은 좋은 여자 같은데 백화랑 가라 그랬더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백화랑 같이 못 가겠다 이 뜻이죠. 그랬더니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자,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는 정씨가 한 말이에요. 백화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백화의 말은 안 나올 테고 정씨랑 영다리의 대화인데 지금 능력이 있어야죠 라고 영다리가 말했고 그러면 정씨가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삼포나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자,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 보냅시다. 영다리는 이 백화를 보내주려고 하죠. 자, 영다리는 표를 사고 자기 돈으로 표를 샀네.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자, 영다리가 내민 것들이 바로 여기 위에 표, 삼립빵 2개 뭐 이런 달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왜 붉게 충혈돼서? 고마우니까. 그죠? 고마움. 자, 그래서 자, 아무도 안 가나요? 자, 아무도 나랑 같이 가지 않나요? 라고 물은 거야. 자,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정씨가 말했다. 정씨가 삼포로 간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이 마음, 너네들이 나에게 써준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 인사를 하네요. 잊지 않을게요. 라고. 자, 그때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왜 다시 돌아오지? 자,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울면서 웃어요. 즉 너무 감동의 눈물과 함께 이제 고마움의 미소를 띄운 거죠. 자,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리예요. 갑자기 본명 커밍아웃 했어. 자, 왜 이름을 자, 이름을 왜 자기 네임을 커밍아웃 했냐?
자, 이것도 그냥 가면 될 걸. 가다가 다시 와서 제 이름은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영다리도 정씨도 자기한테 표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헤어지는데 왠지 자기가 백화라는 가명으로 그냥 헤어지면 미안한 거야. 자기도 뭔가 본심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본명을 커밍아웃 한 거야. 자,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자, 우리 다 읽었네. 자, 그럼 보죠. 자, 정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위에 나왔죠. 그 다음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걸지 몰라 불안했군. 뭐 꼭 영달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들이지. 그쵸? 뭐 영달의 선택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아까 둘이 수군대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가라 마라 하는 데서 불안을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한마디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저 여자랑 같이 가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자, 네, 맞죠. 본명을 말한 건 고마움.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줬기 때문에 역시 백화도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좋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내용 전개 방식.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갔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일단 선지를 참고해서 선지에서 나가 지금 가장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랑 나 두 개를 놓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나 먼저 읽어보고 누가 더 먼저 와야 되는지를 볼게요. 자, 가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 주어도 없고 뭐에 지정학적 조건이 희망인지 그것도 없어. 갑자기 다짜고짜 뭔가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오기가 좀 어려워. 근데 나는 보면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순환과 비극의 역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반도가 해양으로 나가는 것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결국 너무너무 힘들어서 국권까지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가하고 나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떤 것의 이야기고 이 글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는지 안내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부터가 출발이 돼야 되겠죠? 나가 1번입니다. 그러면 결국 1번하고 2번 선지는 소거하셔야 되고요. 3번,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3번은 나 뒤에 가가 나오고요. 4번은 나 뒤에 라가 나옵니다. 자, 나 뒤에 가가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자, 가가 나오는 거는 그럼 지금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해놓고 고통만 안겨줬던 지정학적 조건이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픔에서 바로 희망으로 바뀐 이야기가 나와요. 가를 이어주면. 근데 일단 우리가 라는 안 읽었으니까 라도 읽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라를 읽어보시면 자,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에서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했는데 자, 그 아픔이라고 해서 딱 연결이 되죠. 나에서 바로 라로 와야 그 아픔이라는 키워드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바로 캐치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무조건 4번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풀면 여기서 반 읽고 끝. 그죠? 우리 항상 말했잖아. 반 정도만 읽으면 답 나오는 게 태반이라고 했죠? 네, 이것도 그렇게 해서 4번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면 다에서는 이제 여기 동북아시아 시대가 열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기서도 보시면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하면서 여기 우수한 인재들 이런 바다와 하늘, 물류 기반이 속색이 없다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경제력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에서 경제력? 근데 이미 라에서도 여기 세계 경제의 축으로 떠올린다고 해서 경제라는 키워드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 이어지는 거고 마지막에 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답 맞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시험이 끝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경험 삼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이렇구나라고 끝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바쁜 중에도 나 꼼꼼한 거 알죠? 바쁜 중에도 얘기해 준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자. 8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8번 보시면 요건 좀 쉬웠어. 화법. 우리 지방직의 화법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화법은 대비하고 가자. 우리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역시 아주 쉬운 화법이었습니다. 자, 적절한 것 찾기네요. 적절한 것 찾기. 자, 볼게요. 자, A가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했어. 그랬더니 B가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공유하면 되겠죠? 라고 물었어요. 이때
A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은 밑에 B에서도 이 예은 씨가 이 팀장님 이야기를 듣고도 끄덕끄덕 했는데 이런 고개 끄덕이는 것은 하나의 표지, 어떤 것의 어떤 표현이 되죠. 어떤 표현? 상대방의 말에 끄덕끄덕 공감한다라는 공감의 표지가 되죠. 실제 밑에 보시면 2번에 A,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끄덕끄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거 찾기니까 바로 답이 사실 2번인 거예요. 근데 왜 아닌지도 봐야 되니까 빠르게 좀 읽을게요. 자, B가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예은 씨 그런데 자 팀장님이 개조식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스스로 그렇겠네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과도한 생략이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밑에서 보시면 1번은 왜 틀렸어? A가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A가 먼저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해주세요 했더니 B가 먼저 요약 정리하겠다고 한 거니까 일단 뭐 방식 제안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다른 입장 아니요. A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맞습니다. 끄덕끄덕 공감의 표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과도하게 생략됐다. A가 아니라 B가 한 말이죠. 즉 예은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과도한 생략이 이해가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이제 내용일치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답인데요. 자, 한번 찾아보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A씨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용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 그 다음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 개념도 얘기했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참여 대상 밑에 선지에 나오니까 볼게요. 자,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했죠? 자, 요거는 바로 밑에 선지 1번의 내용하고 통하죠. 그죠? 여기 딱. 이 A시에 있는 학교 19세 미만의 재학생. 그죠?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지금 의장이요. 시의회 의장이요. 자, 참가자 선정, 운영 방안 결정 가능해요. 그리고 또 운영 방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소양과 자질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2번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2번 시의회 의장이 자, 민주 소양 관련된 교육 내용 결정할 수 있다. 네, 바로 봤죠.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결정할 수 있는 것에 결정에 교육 내용도 포함된다고 했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의의 시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최근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실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실제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지원한 거 맞네요. 따라서 3번 시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이 본회 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준 거 맞죠? 네, 본회의장에서 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4번이니까 답이 4번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 끝까지 다 읽으면 어디서 이제 답이 나오냐? 마지막 부분에 절차에서 답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네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의원 선서를 하고 애들이 1번 의원 선서, 그 다음에 자유 발언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상정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찬반 토론에서 전자투표까지 가는 게 이제 4번, 5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의원 선서 1번. 근데 그 다음이 자유 발언인데 여기선 조례안 상정이라고 해서 자유 발언하고 조례안 상정의 순서가 바뀌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0번은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보죠. 가난. 우리 이거는 자음 탈락에서 많이 배웠었죠. 원래는 어려울 간, 어려울 난 제가 한자도 설명해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간의 니은과 난의 니은이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니은이 한번 탈락해서 가난이 된다. 왜? 한국어는 어떻게? 같은 자음, 같은 모음이 둘이 마주치는 꼴을 못 본다. 그죠? 그래서 동음 탈락이 항상 일어나는 게 상식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어리다. 자, 어리다 뭐 역사성 우리 맨날 했던 거지. 어리석다에서 척다에 나이가 적다 했던 맞고요. 자, 수탁. 요거는 우리가 또 제가 언제 요거는 고전문법 관련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거니까 한글 맞춤법 32랑 히읗 첨가하고 비읍 첨가는 꼭 알아둬야 된다. 많이 우리 첨가할 때도 정리했었죠? 네, 그래서 암수는 원래 히읗 종성 체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던 명사였기 때문에 뒤에 오는 애들이 오면 어떻게 돼? 크트 부처로 바뀐다 해서 이건 우리가 표준어 9개 외운 것도 개, 강아지, 닭병아리, 돼지, 당나귀, 걷기와 돌적이 기억나죠? 암개, 암강아지, 암탉, 수탉 하면서 암수 다 똑같다 배웠죠. 그죠? 그거잖아. 따라서 이거 맞는 말이지. 자,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맞았어요. 그럼 이제 4번이 틀렸다. 4번 무조건 틀린 거야. 1, 2, 3이 맞았으니까 4가 틀린 거야. 근데 왜 4가 틀렸냐? 설명을 좀 해주면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가 하다랑 결합하면 점잖이 하다야?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옛날, 완전 옛날 말인 점찌아니하다. 요런 말에서 와서 점잔타가 된 건데요. 하여튼 점잔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점잔이는 점잔타에서 점잔을 가져다가 이를 붙여서 결합시킨 그 다음에 파생 단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점잔이에서 온 말, 점잔이에서 붙어서 된 말이 아니라 원래 점잔타가 있었는데 점잔타에서 점잔이가 파생된 겁니다. 어쨌거나 답은 4번. 이거 몰라도 어떻게 한다고? 1번, 2번, 3번 우리 배운 거니까 알아서 4번 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11번은 주제 찾기 문제, 독해 문제입니다. 자, 주제로 적절한 거. 자, 주제는 선지 볼 필요 없고요. 내용 일치 아니니까요. 바로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 여러분이 그냥 주제를 딱딱딱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 11번이 제가 볼 때는 시간 안에 읽기에는 약간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말을 밑에 1, 2, 3, 4번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캐치를 못했으면 읽어놓고도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약간 고민을 했을 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의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서술자가, 화자 아니고 서술자지. 자, 서술자가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문장은 맨 마지막이죠.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장과 입장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혐오라는 단어에는 뭐가 선행한다고요? 그것을 둘러싼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앞 내용은 과거에는 이랬다, 요즘에 그냥 곽강받는 단어다라는 단순 사실을 전달한 거고요. 이 사람의 입장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혐오는 반드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수반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 혐오가 주제인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게 주의사항이래. 자,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자, 혐오에 집착하면 안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글쓴이는 지금 혐오에 집착하지 마라. 그걸 지금 포인트로 이야기한 거야. 감정에 집착하지 마라. 자,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또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뒷부분은 중요하죠. 자,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자,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이라면 달을 가리키면은 일단 가리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손가락만 바라보면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을 지시하는 건데 손만 바라보면 어떻게 달을 바라봐야지. 따라서 여기서 지금 손가락만 바라본다.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데 즉 달이 실제 봐야 할 대상이에요. 실제 볼 대상.
근데 그건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건 뭐예요? 그 과정이라든지, 그죠? 그 과정, 그죠? 그 가리키는 과정, 수단만 본다는 얘기예요. 결과를 안 본다? 혹은 실제 봐야 될 결론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자, 인과관계 혼동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네요. 자,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혐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라고 글쓴이가 이야기했어요.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 자, 혐오는 원인이나 기원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자, 이거요. 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어떤 문제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글쓴이가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이런 주제문하고 통하는 거죠. 자,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를 그 자체를 사회학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그치지 말아. 뭐가 더 있어. 뭘 더 하란 얘기죠. 뭘 더 해야 한다. 혐오를 보고 뭘 더 해야 한다. 뭘 더 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 혐오는 결과다. 그러면 결과니까 뭘 찾아야 돼? 당연히 혐오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실제로 아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이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목표, 저 달이야. 그럼 저 달이 왜 나왔나? 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아까도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마라. 혐오는 반드시 뭐다? 이거는 결과다라고 했어요. 인과를 혼동하지 마라. 혐오는 결과다. 근데 맨 앞에도 아까 첫 번째 문단에도 뭐가 있었어? 그 혐오엔 역사와 사회 배경이 반드시 선행, 먼저 깔려 있다. 즉 먼저 깔린 사회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혐오라는 결과가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의 주제는 혐오는 단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어떤 역사적 문제, 그런 배경을 딛고 나온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밑에 선지에서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과 가장 근사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혐오 자체에 대한 인과관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혐오는 인과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다를 얘기한 거죠. 자,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혐오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 그죠? 자, 혐오가 뭐라고? 결과라고 했잖아. 그죠? 결과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결과만 보고 끝내지 마라. 그치지 마라.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걸 더 하는 게 맞겠죠. 1번, 2번은 아니고 3번은 아직 그럴듯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는 자, 4번을 읽어봐.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하면 잘 보인다. 아우, 감정의 문제인데 혐오라는 감정에 집착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혐오는 결과다. 인정하고 계속 지금 혐오가 결과고 원인, 인과관계 헷갈리지 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12번. 자, 한시가 나왔어요. 뭐 한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한시 내용만 읽으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육각 지하 화원 소정염운에서 자,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육각봉이라는 봉우리 아래에 있는 화원에서라는 글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한 글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땐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숲을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자, 멋진 초가 정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공간적 배경에서 초가 정자가 있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전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개를 매개하는데 정자가 있나?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개체라는 건 시간으로 연결한다는 건데 이 공간이 무슨 시간하고 연결이 되겠어? X. 자, 그 다음 숲을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네. 자, 높다랗게 앉아있다. 여기서 높다랗게 지금 꽃 속에서 어쨌거나 앉아있는 모양을 흉내낸 거죠. 모양을 나타낸 거잖아요. 자, 밑에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 자, 태도 문제. 뭘 초연해? 지금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며 꽃 속에 앉아있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술, 자연을 즐기는 태도. 그죠? 그런 태도. 초연하다는 거. 어떤 걸로부터 초월했다. 어떤 것을 벗어났다. 뭐 이런 건데 아마 뭐 자연이니까 다른 건 나오지 않았지만 뭐 속세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속세가 아니라도 더 읽어보면 뭐에서 초연했는지 나오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 맞습니다. 시적화자의 태도. 그죠? 초연했는지는 좀 더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자, 누대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누각, 집여. 자,
자연은 그대로인데 산과 계곡은 그대로인데 사람 사는 집은 비어있구나.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문학작품 할 때도 맨날 얘기하잖아. 자, 인간의 것이 텅 비었다. 자연이 그대로다. 이런 멘트 나오면 어떤 작품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인간과 자연의 대조이자 인간사가 그만큼 허무하고 빨리 사라진다는 유한성에 대한 한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무상감이라고 한다고까지. 이거는 시를 해석하는 틀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시 해석의 공식을 알려드릴 때 이 공식 꼭 이야기해드리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자, 이 봄바람은 꽃잎 하나 흔들지 마라. 봄바람이 안타깝다는 봄바람이 꽃잎을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니까 꽃 지게 하지 마. 아까워. 나이 들수록 봄이 가는 것도 안타깝고 꽃이 지는 것도 안타까워. 이런 얘기니까 결국 봄바람은 뭡니까? 꽃을 떨어뜨리는 아이니까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의미로 기능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답은 당연히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 읽었어. 그럼 아까 초연한 태도의 초연한 건 뭐야? 아,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이니까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모든 인간사, 그 다음에 자연사 이런 거를 다 보면서 아이고 인생이 무상인데 인생은 유한한데 꽃 지는 거 안타깝구나 이런 것에 대한 즉 안타까움 혹은 아우 막 늙어서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며 하루라도 꽃잎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인간사, 자연사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거기서 초연한 태도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은 자, 요 문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자어를 줬다면 한자 표기를 같이 줬다면 우리 뭐 수업 중에는 늘 하는 거 있잖아.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건 달월자가 붙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우리가 딱 보고 눈치껏 했을 수 있는데 와, 이 문제 진짜 우리의 허를 찔렀다. 왜? 이거 한자를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이건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이 문제 통틀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웠다. 13번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죠. 슬하라는 단어 여러분. 슬하는 이 슬자가 무릎 슬자예요. 무릎 슬자. 사람의 무릎을 나타내는 무릎 슬자거든요. 그래서 무릎 슬자는 사실 한자를 보여줬다면 이것도 달월자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한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슬하 하면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사실 이 슬하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아래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이런 뜻으로 슬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완. 왠지 여러분 수완이 좋다 하니까 손 숫자 떠올린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손 숫자를 씁니다. 실제 사람의 신체인 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완은 좋아요. 근데 이 완자도 팔이죠. 사람 팔 완자예요. 그래서 팔완자에도 사실은 여러분 달월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팔완자에도 달월자가 우리가 붙는데 그걸 이제 잘 몰랐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한자를 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수완이라고 해서 손과 팔 뭐 이런 뜻이죠. 원래 수완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재능, 뭐 기술, 뭐 솜씨 이런 걸 말하니까 어쨌거나 이것도 사람의 몸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몸을 지시하는 말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여러 팀이 각축을 벌였다. 자, 제가 아까 13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거 선생님 근데 저는요 사실 뭐 스라 수완 이게 뭔지 몰라도요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답만 찾지 할 경우에는 뭐 13번 팔만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문제 자체를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뜻이에요. 자, 각축은 우리가 워낙 많이 공부했던 한자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각축은 쫓는다. 막 쫓고 쫓기는 관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뿔 각자에다가 그다음에 쫓을 축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어딜 봐도 사람의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몸에 뿔은 없잖아. 그래서 뿔 각자 들어가도 사람의 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쫓을 축자는 돼지 시자에다 책받침이기 때문에 사람 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돼야 되지. 3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모임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는 게 발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족할 때 여러분 이 발자는 이제 일어나다 솔 발자, 필 발자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솔 발자인데 족자가 여러분 발족자야. 진짜로 발족자. 그래서 요거는 사람 이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것도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답은 3번 각축을 벌이다면 쫓고 쫓기는 관계 막 그런 의미지 사람 신체는 없어. 오히려 각축이란 단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한자 공부한 사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답을 추론할 수도 있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13번,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14번 문제가
사실은 조금 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가장 좀 이거 뭐냐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여러분 잠시 요건 좀 잠시 제가 끊었다가 이제 영상은 이어질 건데 제가 잠시 영상 끊었다가 다시 이어볼게요. 잠시만. 자, 여러분 이어집니다. 제가 왜 잠시 끊었냐면요. 제가 이거 답 발표하기 전에 지금 다 여러분하고 같이 촬영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려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답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가답안이 올라왔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14번 문제에서 왜 끊었냐? 14번을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답안 없이 해설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을 때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거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가답안으로 발표된 답이 뭔지를 좀 보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잠시 끊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했던 그나마 개 중에 가장 나은 답하고 일치했습니다. 3번인데 일단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계월전하고 장기전 이건 우리가 뭐 모의고사 때 봤던 작품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이 뭐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자체를 놓고 지금 갈등 상황이라든지 뭐 인물들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는데 뭔가 다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작품은 빠르게 좀 보면서 답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가는 홍계월전입니다. 개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 황월과 수기를 잡아 행군의 별궁에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까지요. 개월이 여자의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췄다. 그럼 원래 여자 옷을 벗었다는 건 평소에 여자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원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는 건 여자지만 뭐예요? 장수의 복장을 갖췄다는 뜻이죠. 이미 이거 우리 이제 공부했을 때는 홍계월전은 개월이가 여잔데 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잔 줄 알고 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자기를 키워준 집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얘가 더 뛰어나서 개월이가 더 뛰어나고 오히려 그 집 아들인 남편이 더 안 뛰어나서 더 찌질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는 뭐 그런 구조였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그 장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이 누구야? 보국이가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온 명령을 보고 보국이가 화가 났대. 개월 장수의 명령을 보고 보국이는 왜 화를 냈을까?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개월의 위험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보국이가 뭔가 이 개월이의 명령을 받고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럼 보국이는 개월이를 별로 안 좋아해. 그지? 보국이는 개월이를 싫어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는 건 위험이 있으니까 깨갱하게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지금 복종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국이는 개월이를 별로 안 좋아해. 이때 개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국이 어찌이다지도 거만한가. 근데 개월이도 보국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얘한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죠? 어서 예를 갖춰서 보이라. 호령이 추상 같더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보국이 그 위험을 보고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뭔가 그 위험에 억눌렸네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보국이랑 개월이가 서로 안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하는 관계니까 이게 이제 갈등 관계란 말이야. 관계가. 그죠? 이 갈등 관계야. 그죠?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이게 처음 보는 소설이라도 여러분은 원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출제자도 그렇게 출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쫙 읽으면 갈등 관계인가 보다까지는 파악이 가능. 근데 뭐 첨언을 좀 하자면 얘네들이 부부죠? 그 찌질한 남편이 바로 이 보국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인데 아내가 자기 위에 장군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하지만 장수로서의 아내는 워낙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역을 못하고 그냥 깨갱해갖고 들어간 거지 뭐. 그죠? 그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장기랑 까투리 이야기. 그죠? 보시면 자, 장기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 홀로 경황 없어 물러서니 장기란 놈 거동보서 콩 먹으러 들어갈 때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혓부리로 드립탁 확 찍으니 두 곱해 둥그레지며. 자, 여기까지 중략 앞부분은 뭐예요? 장기는 숙광이죠. 남편이네. 그지? 자, 숙광인 남편이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는 이제 암꽁이니까 아내죠. 암꽁이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서니 장기란 놈이 이제 콩 먹으러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요? 사실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뒤에 뭐 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장기전은 다 아니까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얘는 지금 이거 뭐야? 미끼를 먹으러. 그게 미끼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때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이건 다 뭐예요? 들어가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자, 중략 이후에 자, 까투리가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 거 저런 광경 당할 줄을 보니까 이미 이 중략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장기 남편이 콩목으로 들어갔다 당한 거야. 한마디로 그물에 갇힌 거겠죠? 장기가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라고 여자 말 들어도 폐가하고 집안 망하고 계집말 안 들어도 망신을 잘 남자가 여자 말을 너무 많이 들어도 이 조선시대니까 너무 많이 들어도 집안 망하지만 여자 말을 너무 안 들어도 망신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까투리 거동 볼짝시면 상하 평전 차갈밭에 차랑머리 풀어놓고 당굴 뒹굴면서 가슴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풀을 뜯어 애통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애통해하네요. 그죠? 전통적인 여인이다. 이 부분은. 그죠? 자,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풍성지통 극진하니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 번님네들도 다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그래서 이제 까투리가 죽은 거야. 장기가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지금 상을 차리네. 그죠?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낭망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그래서 이제 까투리가 남편 장례 치르는 이야기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야. 기억은 누구였어? 개월이었죠. 니에는 누구였어? 까투리. 둘 다 아내들이란 말이야. 어떤 남편의 아내들이란 말이지.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상대비의 우월한 지위를. 자, 여러분 지위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잖아요. 사회적 위치가 지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선시대 이 여인들은 특히 까투리는 지금 아내고 아무것도 뭐 따로 뭐 벼슬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남편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개월이는 우월한 지위가 맞죠. 왜냐하면 여자 옷을 입었을 때는 아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투구, 갑옷 갖추었을 때는 남편도 깨갱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장수였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기역은 맞지만 니은이 틀려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2번이요. 기역이 즉 개월이가 상대의 행동을 비판한다.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찌 그리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거만하냐. 밑에 여기. 위에 맨 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다지도 어찌 거만한가 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자 니은의 까투리가 언제 남편 옹호했어? 옹호한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2번도 확실히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이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은 개월이하고 보국이가 둘이 서로 부딪힌 게 갈등 상황이잖아. 그럼 뭐 맞아요. 상황이 둘이 서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때 타개하는데 적극적이다. 그럼 갈등을 해결하려는데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글쎄 갈등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호령만 하면서 왜 이렇게 거만한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갈등 해결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의아했던 거예요. 답은 분명히 4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3번이 가장 답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개라는 게 갈등을 해결하고 열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해결하고 열어가는데 적극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그냥 화만 냈는데 얘를 갖추시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갈등의 타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는 지금 적극적이라는 데는 좀 의문이 들어 사실 제가요. 근데 뒤에 이 까투리가 소극적인 거 맞죠? 남편이 이제 자기 말 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어머 그러려니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뭐 소극적인 거. 자, 이 부분이 제일 그나마 1번, 2번에 비하면 얘가 그나마 제일 낫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기억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은 반면 근데 어디 지금 개월이가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부분을 또 근거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또 까투리 역시 뭐 적대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어때요?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적대적 반응이 아니겠죠. 근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저는 이거 다 답이 다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개 중에 제일 나은 답을 찾는다면 3번은 맞아요. 그러나 3번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갈등 상황을 타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적극성인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고민하고 혹시 이런 부분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을까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다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막 지금 여러분하고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요거는 조금 고민을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다반은 3번이고 만약에 가다반 3번대로 간다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나마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뭐냐? 그냥 아예 그냥 명령에서 빨리 나오지 못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앞에 대령하게 한 거? 뭐 그 정도가 갈등 상황?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사실 이 부분은 좀 너무 애매해. 제가 볼 땐 너무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또 이제 뒤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테고 이제 좀 어떻게 분석이 돼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어쨌거나 얘는 가다바는 3번 그리고 제가 볼 때 1, 2, 4번이 너무 다 틀려서 3번밖에 답이 없지만 실제 3번도 타개하는데 적극적이라는 걸 뭘 보고 적극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분석할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뒤에 문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5번, 16번. 15번은 뭐 여러분 보자마자 실제로 말해봐. 실제 이거 10초 컷 맞죠? 이거 우리 맨날 외웠던 8개. 이접사 쓰면 안 되는 8개 줄줄줄 외우세요. 몇 번을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였고 자, 되네다, 되네이다 안 되죠? 되네다. 자, 그 다음에 헤매다. 우리 외웠던 거 다 나오니까 그대로 볼게요. 목이 매다. 그죠? 그래서 되네다, 헤매다, 목매다. 뿐만 아니라 뭐 있었어요? 설레다, 기대다, 냄새가 배다. 그 다음에 손을 불에 대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되뇌다, 헤매다, 기대다, 설레다, 배다, 대다, 목매다. 7개? 8개여야 되는데 하나 못 가? 설레다, 기대다, 되뇌다, 헤매다, 날이 개다. 게다가 있었네. 그지? 그래서 8개잖아. 그지? 이 중에 3개가 다 지금 나왔단 말이야. 당연히 답은 4번이겠죠. 손이 끼는 진짜 끼임을 당하느니까 얘는 실제 진짜 이접사, 피동접사 쓰는 거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접사 안 쓰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 문법 문제 우리 외웠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접사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문제 15번, 4번이 답이고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한자 표기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자, 일단 소방관. 자, 소방관의 소자는 불을 끄다 할 때 꺼지다, 꺼질 소자예요. 한자 맞습니다. 꺼질 소자. 그 다음에 방자는 당연히 불을 막는다. 막을 방자가 맞아요. 그 다음에 관자는 이거 벼슬 관자잖아. 그지? 그래서 불을 막는 벼슬, 불을 끄는 벼슬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의 이 과자는 이제 어떤 뭐 품등, 과목할 때 과자예요. 품등, 과목할 때 과자 맞고요. 그 다음에 배울학자는 우리 다 알죠? 배울학자 맞고요.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 자자, 놈 자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연구원의 연자는요. 이 연자가 이제 갈고 닦다 할 때 갈 연자고요. 구자가 연구할 구자 맞습니다. 연구할 구자. 그리고 원자는 멤버. 제가 이제 한자 말할 때 이 원자는 그 멤버, 그 수효, 그 구성원 할 때 그 원자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원자는 원래는 이제 이 원자 그대로 하면 관원 원자예요. 그래서 수요 원자, 관원 원자. 그래서 연구하는 관원, 연구하는 멤버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자, 변호사의 변자는 이게 이제 변자가 말 잘할 변자 맞죠? 그래서 말할 변자, 말 잘할 변자 맞고요. 호자도 지킬 호자, 보할 호자 맞는데 이 사자가 변호사의 사자는 여러분 일사자가 아니고요.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그래서 선비사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 답은 4번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사, 변호사, 검사할 때 사자들이 전부 다 다른 사자를 사용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번에 또 시험 문제로 나왔네요. 그죠? 답은 4번. 자, 요것도 상당히 학생들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17번은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세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바로 선지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패스트다. 자, 여기 지금 선지 1번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선지 1번이 뭐예요? 밑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랬죠? 네, 지금 전염병이 르네상스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실제 1번을 보면 의학사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건 패스트다. 여러분 패스트가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죠. 패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경제 구도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고
또 사악한 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걸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선지 2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쁜 사람만 심판을 받고 신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거고 벌 받는 거고 착한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종교인데 실제 패스트를 보니까 착한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이 진짜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종교가 맞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밑에 선지 2번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패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이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막강한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빠르게 패스를 좀 하면 밑에 두 번째 단락의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생겼냐면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이나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자,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 두드러지게 표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도 이어졌어. 그래서 뭐래요?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신봉하던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오히려 불필요한 것으로 봤던 반면 예술가들은 오히려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 구조를 탐구하는데 골몰했다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바로 4번 선지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4번 선지 보시면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더 끌었다. 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3번이 답인데요.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까지는 맞아. 인체의 아름다움 여기 재발견되었다 나왔으니까. 하지만 고대 학문 언어에 대한 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8번은요. 자, 다음 밑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 쓰시오. 자, 밑줄만 봐도 돼.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즉, 짧은 말이 감동을 주거나 짧은 말이나 글이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줄 때, 그죠? 콕 찌르는. 이걸 뭐라 그래? 촌철살인. 한 조각 쇳덩어리가 사람을 죽인다. 근데 사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짧은 말 한마디, 글 한 구절이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깨달음을 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촌철살인 찾으면 되겠네. 자, 1번 교원 영색은 아부하는 얼굴빛과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아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 2번이 답입니다. 촌, 철, 살, 인 방금 설명했죠? 짧은 말이나 글이 아주 깊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준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언, 행, 일치. 이건 말과 글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선 상관없고요. 자, 4번은 뭐예요? 가, 담, 항, 설. 이거는 거리에 떠도는 소문. 그죠? 떠도는 이야기나 소문을 말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은 추론 문제. 우리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자, 어떤 것이 과학이라면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이 말은 과학이라면 유의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과학이라면 유의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첫 번째, 과학이라면 유의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자, 참거짓을, 경험을 통해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으면 유의미한 것이다. 반대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2번 경험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유의미한 것이다.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예문이 나오죠.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자,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연히 큰 비용이 들더라도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어. 따라서 가는 유의미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가능 검증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나는 어때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경험하면? 뭐 진화? 진보 경험하면 되나? 이거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건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따라서 이는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다 읽었어요? 이걸 통해서 적절한 거 찾기니까 자,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번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자, 여러분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아까 뭐라고 해서 과학이라면 유의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유의미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과학이야. 그럼 당연히 무의미한 문장은 과학이 아닌 거 맞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정리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2번은 어때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 순서가 바뀌었죠. 유의미한 문장이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지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면 과학 아닌 나머지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 문장들은 다 유의미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X. 자, 그다음에 3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아직까지 경험되지군요.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은 무의미하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달 뒤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경험되지 않은 것을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을 아직 안 했더라도, 못 했더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유의미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경험 자체가 되냐, 되지 않냐, 아직까지가 아니에요. 경험이 되냐, 되지 않냐가 중요한 거지, 아직까지 경험을 했냐? 그럼 앞으로 경험 못하는 이런 앞으로냐 시간적인 문제 아니에요? 무조건 언제든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경험이 가능하면 유의미한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이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자,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했는데 실제 여러분 이 거짓에 관련된 것은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위에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했으니까 거짓도 검증할 수 있으면 유의미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안 되고 일단 거짓이라도 검증이 가능하면 유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20번은 추론 문제. 요거는 그냥 원래 추론이 그렇잖아. 우리가 내용 파악한 다음에 약간 뭐 말장난식으로 말을 바꿔놓거나 이러면 또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보죠. 이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거 다 찾으라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판단 가능한 것들을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나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런 시스템에 자유의지가 있을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자, 결과는 하나로 고정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죠. 자, 결정론적 법칙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죠? 선택을 할 때 결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만 그게 이제 결정론적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유의지가 없어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자,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랬죠.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자, 두 번째 자유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으면 당연하다 했죠? 자, 도덕적 의무 귀속 안 됩니다. 도덕적 의무 귀속 안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맞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한번 보기도 보도록 하죠. 기업,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나오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대상이 아니다. 네, 지금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 귀속 안 된다고 방금 마지막에서 읽었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 소거. 기억이 맞기 때문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니까 일단 3번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세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그럼 아까 우리 2번이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서 역으로 정의를 내리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면 이것도 분명히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 자유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면 또 뭐예요? 결정론적 지배를 받지 않겠죠. 왜? 우리 첫 번째 또 정리했던 게 뭐야? 자유의지가 없으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거꾸로 자유의지가 있다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두 가지 상황을 역으로 정의를 내리면 도덕적 귀속이 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도덕적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했죠? 네, 이건 뭐예요?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뭡니까? 결정론적 법칙이잖아요. 그죠? 결정론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 자유의지가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이것도 맞는 말이지. 따라서 이거 답 4번 모두 맞다. 여러분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뭐 간단 해설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다 말해줬어.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평가했듯이 이거는 오늘은 좀 체감 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체감 난도가 있었는데도 답을 찾을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미루어 나머지 하나의 답을 고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방식을 적용했다면 그래도 점수가 낮지 않게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합격자들 이번에 한 90점? 뭐 그 정도 되면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에 너무 쉬워서 100점, 95점 막 속출이잖아. 근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땐 90점 뭐 안팎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강의는 또 제대로 다시 한번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강의 동영상으로 올려두도록 우리 방문가 홈페이지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은 푹 쉬시고 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분들은 톡을 보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페에 글 남기셔도 좋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실제로 또 얼굴 뵙고 또 얼굴 배울 수 없는 분들은 또 역시나 여러 가지 우리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소통하면서 또 그 다음 이야기도 해 나가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